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공부 동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부 동기. 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아이가 있고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날씨가 덥습니다. 근데 또 방학이니까 아이들이 또 집에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사는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도 집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이 좀 일어나야 되죠. 그래 오늘 좀 우리가 모처럼 한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좀 정성껏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죠.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끼 적당히 좀 때웠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 귀찮은 거예요, 준비하기가.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내가 한 끼를 그냥 대충 때우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일단 강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일단 강해졌는데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 요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몇 분 계십니다. 손을 좀 번쩍 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쳐드리자고요. 정말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볼 적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부모 역할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요. 또 충분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 본보기들이 많으면 그게 좋은 사회거든요. 맞습니까? 근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과연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아이들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두 번째, 관심만이 아니라 노력도 하고 계시죠. 세 번째, 적지 않은 투자까지 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그럼 이 정도면은요, 이 세상 일 중에 안 될 일이 없어요. 한번 다른 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런 걸 털어버리고요. 그냥 보편적인 인간관계를 한번 잠깐 살펴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관심과 노력과 투자를 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죠? 감지덕지라는 말이 있죠?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아이와 함께 계실 때 과연 아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엄마가 내 곁을 떠나니까 아쉽다, 불안하다. 혹시 이랬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뭔가 상쾌한 느낌? 시원한 느낌? 이런 게 들었을까요? 자, 공부 동기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잠시만요. 이렇게 또 첫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되게 싫어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싫어하는 이유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보기를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보다 재밌는 게 많죠. 세 번째는 공부에 관심이 생기지 않아. 그리고 해도 재미가 없어. 이것도 이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공부가 하고 싶지 않다는 이미 거부 반응이 뭘까요? 자신도 모르게 강해졌어. 이런 이제 등등의 보기를 드렸고요. 또 여러 다른 생각들도 해볼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해야 하는 30가지 이유라는 아주 기분 나쁜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공부해라. 이 말처럼 학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없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답을 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절실하게 알고 있는데 비하여 학생들은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저는 이런 책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대치동 현장에서 몸소리치게 겪은 사람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 입장입니다. 일단 뭐냐면 이 30가지 이유를요 빼곡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예.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대학은 이름값을 한다. 좋은 배우자 선택의 조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공부로 욕망을 승화하기. 학문은 왕도의 노력. 학문의 왕도는 노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공부의 필요성을 아주 뭘까요? 네, 백화점식으로 종합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이 공감이 된다.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런 책들이 꽤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꽤 많이 팔립니다. 제가 이 책이 꽂혀 있는 학생의 책상을 꽤 봤어요. 근데 문제는 학생은 그 책을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손도 안 대죠. 한때 공존의 베스트셀러였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책 제목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 책도요, 판매는 어마어마하게 됐지만 실제로 그 책을 읽을 독자는 부모인가요? 학생인가요? 학생이죠. 실제 학생이 읽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부모의 욕망에 따른 공부의 필요성과 아이의 욕구에 따른 공부의 필요성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사람은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공부의 필요성들은 대부분의 경우 보면 부모 마음에 딱 들어. 이 저자를 모셔와서 뭘까요? 특강을 듣고 싶죠? 아니죠. 사실은 특강을 아이한테 듣게 하고 싶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필요성이 아이 머릿속에 콱 박히면 아이는 공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존재합니다. 저는 그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필요성을 강요당할 때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요?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상대방은 절실하게 그 필요성을 공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나는 아니거든? 이럴 때 과연 아이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사춘기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춘기 때 가장 흔히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이가 느끼는 필요성이 있어요. 혼자 있고 싶거든,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거든? 근데 엄마가 옆에서 자꾸 귀에다 대고 얘기하죠.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내가 알아듣지. 이러면서 뭘까요? 안타깝게도 소중한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가 일상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보겠습니다. 스톡홀름에 취재를 간 우리나라 기자가 공항에서 한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문제풀이 요령을 외우는 것으로 수학과학 공부를 대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는 이야기를 듣고 이 스톡홀름에서 만난 외국 대학생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과장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대묻기도 했다. 그렇지 않다고 한국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가만히 있느냐? 라고 물었다. 뭐도 없고 뭐도 없는 일을 강요하는데 저항이 생기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대답할 말이 궁색했다. 요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재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일을 강요하는데 저항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재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일을 강요하는데 저항이 생기지 않느냐.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 지금 부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충분히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고 길을 찾을 수는 없어요. 자,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그 경험 안에 갇혀가지고 그 이상을 못 봐요. 근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타자의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를 바라보면 문제가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번역하고 해설한 책에서 갖고 왔는데요.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일본의 학자가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반가워서 물어본 적이 있다. 핀란드에서는 자신을 위해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 그 자리에 핀란드에서 자란 일본 학생 뭐 등등이 있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죠. 모든 학생 이거동토로 대답했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든 말든 그 선생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일이죠? 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여기 들어갈 말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일이죠. 그렇죠.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요? 예, 그 정도면 됐습니까? 혹시 그 이상을 바라고 오셨나요? 예, 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 공부해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상당히 뭘까요? 예, 비현실적인 얘기죠.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딘가에서는. 예, 저는 그러면 그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길이 보이겠죠. 자, 수업혁명 2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수업 주제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학습할지 몇 가지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학습 내용에 주의를 꾸준히 기울일 수 있다.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속도가 있고요. 두 번째 관심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이 있네요. 요 세 가지가 맞으면 학생은 그때 비로소 뭘까요? 공부라는 일에 주의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 얘기는요. 스웨덴에 가면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대표적인 혁신학교라고 볼 수 있는 푸트름 학교의 교사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했던 혁신학교 국제 심포지움에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인상 깊은 얘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모든 학생들의 학습 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방법과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가 학생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 우리는 말이 좀 바뀌었죠. 우리는 학생이 학교를 따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사의 반응이 어떻게 시작될지는 학생의 요구가 결정할 것이다. 자, 속도, 관심, 방법. 또 하나가 학생의 요구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 개인의 선택권이 없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안 해. 근데 정신을 못 차려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꿈이 없어서 목표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아이에게 허락돼야 될 최소한의 선택권조차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우리 사회는 이제 이런 것들 선택을 허용하지 않죠. 허용하지 않으면 근데 그게 우리 분명히 어떤 사회의 문제인데요. 이것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 김정은이라는 분 한때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지금은 사라졌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본의 작은 도시에 가서 그림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어떤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칼럼에서 도대체 뭘 하면 재밌어요? 라는 질문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잠깐 이분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에 관한 경험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남 돈 따먹으려고 공부해왔다. 그래서 공부가 재미없었던 거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공부하는 학교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스콜레인데 삶을 즐긴다는 뜻이다. 삶을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학교였던 것이다. 자신이 평생 즐겨야 할 삶의 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평생 추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곳이 학교의 본질이다. 재미는 주체적 삶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공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 미술도요, 많은 걸 버렸지만 여러분들 방송에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 모든 걸 내려놓고 혼자 조용히 가서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이분은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는 일일 것 같아요. 왜? 공부를 가장 재밌어 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김종호 씨 글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흔히 들을 수 있는 공부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저는 어떤 부모님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의 미래가 속된 말로 폭망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님의 머릿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확고부동해요. 공부가 어떻게 재밌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너무 확고해요. 그러면은요, 그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할 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학창시절 경험 등에 따른 공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수학 정말 재밌어요 라는 얘기를 혹시 들으시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세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재밌구나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세요? 아니면 저 사람 어디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반응이 일어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수학 과목을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학창 시절에 어떤 이유건 수학 공부를 좀 재밌게 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싫어해요. 그러면은요, 그런 분들은 우리 아이가 왜 수학이 재미없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는 방법을 찾아줄까? 보통 이렇게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 수학과 왼수가 된 지 오래된 악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수학을 싫어해. 그럼 어떤 방법을 쓸까요? 너 있잖아, 일단 하기 싫어도 일단 해야 되니까 뭐래도 해야 되겠다 너. 전혀 다른 부모 역할의 모습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냐면요, 그분의 학창 시절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제가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의 학습 잠재력 발휘를 좀 도와주려면 이 공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크게 공부는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노력하면 성공하는 게 공부다. 두 번째, 공부는 머리가 좀 돼야 된다. 앞에 걸 제가 의지 또는 노력론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거는 재능론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요즘 이제 급부상하고 있죠. 최근에 뭘까요? 저는 환경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좀 돼야지만 아이 공부를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아이들 마음을 읽어보니까요, 저는 정서론이라는 걸 주장했거든요. 공부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이것이 모든 걸 결정한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왜 공부를 싫어하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기적의 공부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예상한 대로요, 왜 하는지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반문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학창시절에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공부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일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관심.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이 거부 반응 이게 되게 두렵거든요. 아이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공부라는 걸 경험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은 공부라는 새로운 친구와 사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공부라는 새로운 친구랑 사귀는데 늘 좋은 일만 있어. 그럼 뭘까요? 평생 같이 가겠죠? 근데 공부라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게 짜증나거든?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 그러면 그 아이 머릿속에, 그 아이 뇌에 있는 편도에 정서 기억이 저장되거든요. 어떻게? 야, 공부 정말 너 괴롭히는 거니까 앞으로 하면 안 돼. 너 그럼 너 인생 제대로 못 살아. 너 건강하게 오래 못 사니까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일은 너 하면 안 돼라고 제가 볼 때 기록되거든요. 저는 이 거부 반응이라는 것이 지금 이미 아주 어린 아이들 머릿속에도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두뇌 아토피라는 표현을 이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건강한 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나 등등에 의해서 아토피가 생기면 고통받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뇌에서도요, 이 공부 반응이 보여요. 공부 거부 반응이. 아토피처럼. 자, 한번 답을 좀 찾아볼 텐데요. 공부하기 싫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일단 공부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공부가 원래 재미없는 거고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공부 자체는 알지 모르겠지만 아이와 맞지 않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문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가. 다른 일보다. 이런 이제 공부의 속성 때문에 아이를 공부 싫어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문제가 있다. 공부 자체의 문제보다 학습자의 문제로 얘기하는 게 꿈이나 목표가 없다. 근데 이 꿈이나 목표, 이거 참 전 지금도 별로 꿈이 없거든요. 뚜렷한 목표도 없어요. 근데 잘 살아요. 왜? 그날 해야 할 일 있으면 열심히 하면 보람을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제가 볼 때 일상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보면은요,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입시나 진로 얘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입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요, 꿈과 목표가 없으면 마치 못 살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는 지금 꿈이나 목표가 들어설 여유가 없어. 예, 지쳐 있는데?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공부가 맞지 않는 스타일의 아이들도 있다. 이런 학습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의 문제를 지적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쓰는 교수법과 학생들이 지금 뭔가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데 그런 격려법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격려법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왜? 결국 입시를 위해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입시 준비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리 교육의 문제로부터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생각들이 있죠.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제가 이제 이 길벗에서 엄마의 선택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번에 좀 끝장내고 싶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설왕설래 없이 정말 아이들 공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문제가 뭘까요? 띄엄띄엄 알거든요.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요, 우리 교육의 문제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아이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알면 해결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해결책을 한번 찾아가는 과정으로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 반응,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거부 반응이 강해지면은요, 중요한 게 필요성은요, 저 멀리 날아가죠. 두 번째, 아무리 뭘까요? 재미있는 공부를 제공해도 이미 내면화된 거부 반응 때문에 아이는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당연히 뭘까요? 관심도 생기지 않고 흥미도 없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볼 적에는요, 이미 깊숙한 거부 반응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출판한 책 중에서 공부 추억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정말 정작 중요한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기에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부가 안 돼요.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거야. 도대체 이들 아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오랫동안 관심받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친구는 공부를 충분히 경험한 공부 유경험자야.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라는 친구랑 오랫동안 사귀어봤는데, 중요한 것은 걔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야.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당장 멈추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는 지금 특히 아직 아이가 어리면은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시기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친구랑 새롭게 만나서 사귀는 시기거든요. 그때 꼭 얻어야 될 게 있고요, 잃어도 상관없는 게 있거든요. 두 번째, 공부하는 과정이 지금 아이가 너무 어려워, 고생스럽다면 지금은 하죠. 왜? 아직 나이가 어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는 시점을 우리가 사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공부의 자발성을 발휘하고 이럴 겁니다. 공부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 기분은 어떨까? 아이 얼굴 표정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정말 멋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평양감사도 저지르면 그만이죠. 맞습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탁월한 학업 성취를 보여요. 근데 이 아이 마음속에는 공부하기 싫은데? 자, 그러면 결국 이 아이의 일생을 봤을 때 그 탁월한 학업 성취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하기 싫다는 마음이 오히려 이 아이에게 부담을 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아이들 생각을 한번 제가 전해보고 싶어요. 저도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즐겁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외국 사례를 통해서 재미도 있고 쓸모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 라는 사례를 봤죠. 그죠? 물론 이제 거기는
국가 사회적으로 그런 공부를 제도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속도에 맞게끔 관심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좋아하는 방법으로 공부할 기회를 우리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 결과 아이들은 공부를 뭘까요?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하게 되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중요한 건 뭘까요?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예. 공부를 싫어하게 됐는데 재미도 없고 쓸모가 없는 일을 강요당함으로 해서 공부를 싫어하게 됐는데 예. 이 아이에게 필요성을 주입하고 예. 목표와 꿈을 갖게 했을 때 그 아이 마음은 달라질까요? 공부하기 싫다는 마음은 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공부 때문에 아이가 많은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요. 힘들 수 있죠. 뭔가 감정을 느끼죠. 그거 누구랑 얘기하죠? 누구랑 얘기해야 되겠죠. 엄마,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나 지금 이거 하기 싫어.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솔직한 공부 감정을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공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정말 중요한 게 이 아이가 한국식 경쟁교육의 심각한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 주면 상처가 덜 되겠죠. 맞나요? 그거 우리나라 아이들이 머리가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공부는 정말 속된 말로 더럽게 싫어해요. 왜 그럴까? 오염된 공부, 잘못된 공부를 강요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죄송한 얘기인데 엄마가 미안해 라는 말을 한번 아이한테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진심으로 아이가 공부를 하면 느끼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에 누군가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는 한국식 교육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요. 그게 안 되고 남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네? 이렇게 나오면 아이는 지금 분명히 재밌게 즐겁게 하고 싶은 공부가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한데 그 심정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험하는 공부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심각한 공부 기피증, 거부 반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고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 보세요. 해결이 될까? 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